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VR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지승열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연 인공지능을 건축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인공지능을 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뇌파를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뇌파 정보를 기술 중심이 아닌 감성 중심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런 화기를 활용하는 컨버전 단계에서 이 인공지능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법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접근을 하려다 보니 꼭 딥러닝 기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당 과제를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뇌과학을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는 뒷부분의 영상에 나오지만 한 2013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2017년도에 큰 기폭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사장이기도 한 앨런 머스크,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의 모티베이션 인물이죠. 이 인물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WGS라고 하는 컨퍼런스였는데요. 여기에서 사람 뇌에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뇌 임플란트 장비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증폭시키거나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2020년쯤에는 이거를 실용화하겠다. 벌써 2020년이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치계보는 커널이라는 회사 역시 앨런 머스크의 일부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인데요. 여기에서는 벌써 사람이 생각하는 뇌 생각 정보나 꿈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사람의 꿈 꾸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인코딩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표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와 연계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 프로젝트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화성에 이주하는 목적의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에 화성에 가서 운전도 해야 되니까 테슬라가 필요하고, 운전을 할 때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까 솔라시티라고 하는 건축 외장재인데 일반 벽돌처럼 생긴 혹은 복합 패널처럼 외장재 드라이비트처럼 생긴 거였는데, 그게 그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외장재를 만들었고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뉴럴링크, 사람의 뇌에 뇌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다양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거나, 역시 딥러닝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좀 인간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하나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요. 그 에반게리온이 뇌파를 가지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어찌 보면 기폭제가 돼서 지금 뇌파 정보를 건축분에 활용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학교 선배인 이재경 대표가 뇌파를 가지고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쫄병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음과 같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건축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이재경 대표랑, 여러분 학교 선배인 이재경 대표랑 이장현 팀장 도움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더 완성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영상이 살짝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활용하고 있는 뇌파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뇌파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료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있던 게 저희가 오늘 학습할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뇌파를 가지고 자동차도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될 만한 세상이죠. 요새는 뭐 자동차가 알아서 도로를 자율주행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뇌파 정보를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된 실정입니다. 네, 그 당시에 다음 보는 것 같이 여기 상단에 있는 스캐닝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학교 선배인데요. 네, 도움으로 같이 이렇게 자동차도 뜯어보고 우리가 건축과이지만 한번 뜯어봐서 뇌파를 가지고 자동차를 조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조작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도 활용해보고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다큐를 찍었었는데요. 쭉 서머리 영상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뇌파 장비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감성 정보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건축 공간 실험들을 통해서 뇌파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꼭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 가성비를 예측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보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건전지 같은 것들이 뭐 놓여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오늘 배울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모형을 마치 건전지를 배치하듯, 마치 이게 라이노의 그래스호퍼랑 유사한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딥러닝 예측 모형을 만드는 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뇌파 다른 이미지도 있네요. 이렇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학교 선배인 이재경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가상의 건물도 지어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통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연산을 해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예측해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워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건축 이론 부분을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활용된 데이터는 같은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같은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활용된 라임은 오픈소스 플랫폼인데요. 요새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구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저와 나임을 활용을 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성비 예측도 해보고, 그리고 건축 관련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머신러닝 구현을 해보는 걸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워드를 나열을 했는데요.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볼 건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아주 지대한데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살펴보니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을 제가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서 접목을 시켜봤었는데요. 그때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입력된 데이터, 뭐 센서가 됐건 IoT가 됐건 다양한 데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현상에서 발생되는 뭐 집값의 정보라던가 아니면 온도 데이터, 혹은 최근에 뭐 확진자 비율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확진자 비율과 같이 많이 떠돌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예지하거나 아니면 미루어 살펴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맞출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과정이 머신러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축된 모델을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일기예보 예측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뭐 주식 예측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 기본적인 정확도가 75에서 8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다 보니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신경망 구조라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좀 더 고도화돼서 95에서 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나 음성 및 자연어 처리까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도 살짝 해볼 건데 문장 속에서 사람들의 감성 정보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장 속 아니면 데이터 속에서 그것들을 잘 정제를 해가지고 정제를 해 나가는 과정은 좀 쉽게 직설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후려치는 겁니다. 데이터나 어떤 문자 정보나 다양한 글에 의한 정보들을 후려쳐서 거기에서 키워드나 문맥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어 처리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을 접근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무래도 네. 제가 한 2018년도 5월쯤에 뇌파를 가지고 VR을 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뉴스인데요. 사람들이 건축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굳이 꼭 그 공간을 가지 않더라도 몇 가지의 건축 공간 타입을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뇌파 데이터는 건축 분야에서 활용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수히 발생되는 생체 정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 속에서 각각 감성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형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감성 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느낌의 정보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뒤에 보시면 이때는 저도 놀랐거든요. 예. 이 건축 공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VR을 구축을 했습니다. 두 공간은 VR 구축을 해서 한 공간 약간 빈티지한 느낌, 한 공간 약간 레트로한데 약간 고급진 느낌, 그리고 밝은 느낌,
공간을 약간 둘 다 상반된 공간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때 왔던 이 뉴스 앵커분한테 직접 씌워주기도 해보고 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 5분 남짓에 각각 주어진 측정 시간 속에서 어, 이렇게 상이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파 데이터는 막 초당 한 60개씩 나와서 5분을 촬영을 하면 한 3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제가 여기 보시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기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점점 더 이 친구가 똑똑해질 수 있게끔 해서 사람의 감성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엔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수 연구기관들에서는 많이 활용되어지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저만의 이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봤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때 활용됐던 게 저도 모르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활용되어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굳이 뇌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 내가 짠 스토리텔링 속에서 내가 예지하거나 예측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맞춰보는, 아니면 예측해보는, 아니면 피해보는, 예, 그 안 좋은 상황들을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주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AI 기술들이 활용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대표적인 딥러닝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T 화면 속에서 내가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CT 사진 영상을 이나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조차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제 대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젠이라고 하는 검사 키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검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별하는 거는 준비된 데이터만 있으면 저도 만들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학습이 이루어진 분들이라면 다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 회사의 놀라운 점은 새로운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새로운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죠. 아무래도 회사 대앱이니까요. 그런 쪽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 얼마나 많은 생활 속에 들어올지는 참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이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야를 갖게 되는 저로서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 예제로 할 거는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의 패턴을 살펴보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가 아니라 그 주변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범죄율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부수적인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이나 단순히 집값 정보들을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새로운 패턴이나 새로운 가치 정보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요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만화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들, 뭐 차량의 이동 정보라든가, 뭐 시장 판매 정보라든가, 아니면 병원 정보라든가, 개인의 스마트폰의 개인 이력 프라이버시한 어, 정보라든가, 뭐 이러한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놓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있을 겁니다. 스토리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의 모델이나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델이나 모형이 제대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예측도 할 수 있고요. 판단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하반일의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머신러닝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종류에는 뭐 지도학습, 중간적 학습, 비지도 학습. 저도 중간적 학습이라고 한 용어는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아마 여기 안에는 강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나 봐요. 밑에 보니까 로봇팔이 이 바둑기사와 같이 바둑을 두잖아요. 마치 이세돌 구단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만화책이 아니거든요. 일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방법론을 이 친구가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기존의 바둑기사가 두지 않던 방법론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루틴과 방법론을 찾아서 확률적으로 포지티브한 방법론들을 탐구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강화학습 속에 강화학습이 중간적 학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에 정답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표본군을 가지고 내가 정답을 아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한 1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1000개, 10,000개를 예측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제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사용자가 정답을 모르는 겁니다. 예. 정답을 모르는데 어느 정도 패턴을 찾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와 확률을 비교해 보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도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사용자가 지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지도학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회귀 문제.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분류 문제. yes or no 출력이 범주인 경우를 뜻합니다. 회귀 문제는 방 배치에 따라서 여기에는 데이터를 보면요. 예를 들어 방 배치와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의 거리 그리고 만들어진 연도와 같은 이런 집세에 관련된 정보들을 무수히 많이 표본군으로 확보를 하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회귀 문제, 예측을 위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의 타입과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집세를 예측을 하는 것이 회귀 문제라고 하고요.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예제 말고 저걸로 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와 같이 어떠한 기본 표본군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 스팸 메일 같은 경우 이게 스팸 메일인지 그냥 일반 메일인지 이런 거와 같이 분류를 해내는 문제 역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학습 과정이 필요하고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가장 적고 정답률이 높은 타입의 인공지능 룰들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강화 학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바둑을 가장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승에 가까운 플러스 보수를 주는 겁니다. 포지티브, 긍정적인 득점이나 긍정적인 거를 주고요. 어떤 걸 했을 때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면 패배, 마이너스 보수, 안 좋은 값을 주어서 긍정적인 값만 도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거를 활용할 때도 쓰고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의 자동차를 학습을 시킬 때, 자율주행 자동차로요. 학습을 시킬 때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의 사례를 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는 게 뭐 운전의 미래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영상 잠깐 같이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자동차 주변에 무수히 많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느 게 정차되어 있는 차고 어느 게 그렇지 않은 차인지에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 그래서 사물을 인지를 하고 뭐 여기 시그널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들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것을 할 때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딥 러닝 오브젝트 디텍션 살짝 보시면요, 저희도 아마 조금 활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어느 것이 사물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 어느 것이 어떠한 사물인지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사전을 제공을 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슈퍼바이즐리라고, 저희가 딥러닝,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을 해서 검출하거나 파악하고 싶은 사물들을 저희가 훈련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부재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부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전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이나 자동차나 자전거나 그리고 사람이나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외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 한옥을 따지다면 공포나 주심포나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사물에 의한 명칭을 파악하는 이런 학습들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훈련 과정을 만드는 연구자들도 많이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오렌지 TV 모니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캣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어떤 고양이의 명칭도 저희가 이런 슈퍼바이즐리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일일이 시키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10,000장 정도 이상의 학습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후에는 굳이 학습을 안 해도 자기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이겠거니 하고 파악을 해나가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히 데이터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러한 데이터 표본을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 타입, 새로 출시된 자동차 타입까지도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구조 부재라든지 아니면 건축에서 뭐 방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물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화학습에 대한 영상을 살짝 볼 건데요. 넷플릭스에서 진행되었던 알파고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서로 대결을 펼쳤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돼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갔는지와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과 대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련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현장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뿐만 아니라 대결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고요. 여기에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와 같은 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딥마인드 업체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뭐 주피터와 같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싸우고 있는지에 관련된 걸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스캐터플롯이나 아니면 파이플롯과 같이 다양한 그래피컬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확률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학습을 통해 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요새는 저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책을 사실은 봤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면요. 알파고를 분석하면서 배우는, 그리고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알파고와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번역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사적들이 저희 나라에 많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강화학습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관련된 이 책을 보고 저도 좀 도움을 받아서 이런 프로세스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디지털 트윈, VR 베이스로 트윈 모션이라든지 유니티라는 것 하는 플랫폼을 같이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에 관련된 예제를 저희가 해볼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볼 예제가 이건데요. 카트입니다. 카트라이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체험해 볼게요. 이게 강화학습이거든요. 트랙을 게임 엔진인데요.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기도 하지만 VR을 구동할 수 있는 엔진인데요. 여기에서 이 카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가장 최적의 코스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트랙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학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는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타임에 따라서 여기에 한 50여 개의 카트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동시에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카트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레코드 라인을 밟은 친구가 합당한 긍정적인 보수를 주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보수를 줘서 네, 서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킹하는 또 인공지능 UT3 이건데요. 이게 또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아마 여기 가면은 이거에 관련된 예제들이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는 같이 한번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수히만이 이 차가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나가는 작업 역시 딥러닝의 강화학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강화학습이구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많은 주변 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주변에 있는 오브제와 충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이것도 유니티를 베이스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니티라나 다양한 트윈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VR 제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활용이 되어서 어떤 스토리텔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황 속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할 건데요. 저희가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들입니다. 저희가 활용할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애저이고요. 대표적으로는 AWS와 애저,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3개가 존재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35%인 AWS가 가장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엔 애저가 1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GCP가 7%를 차지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텐서플로우와 같은 유사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서비스의 다양성,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의 도전성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AWS는 충실한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돕기 위한 애저 키넥트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VR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홀로렌즈라고 하는 것이 애저와 연동되는 플랫폼이자 도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애저와 함께 운용이 되고요. 애저 안에서는 IoT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애저에 관련된 것들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애저 안에는 그냥 인공지능 플랫폼뿐만 아니라 IoT도 컨트롤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하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애저를 활용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라이노의 그래스호퍼 3D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소퍼 3D가 주로 채용하는 방식이 VPL 랭귀지라고 해서 이런 건전지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애저 역시, 애저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역시 유사하게 이 건전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딥러닝 모형과 머신러닝 모형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실습도 하고 그리고 과제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본 예제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가격, 자동차 꼬리표 가격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가성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예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 브랜드별 자동차의 성능치, 뭐 피치 사이즈, 아니면 대시보드 크기, 휠베이스 사이즈, 얘가 토션 빔인지 뭐 그냥 어떤 빔인지와 같이 세부적인 스펙을 다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는 어차피 컴퓨터는 잘 모르잖아요. 브랜드는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성능 지표만을 가지고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그 실제 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성능 대비 이 자동차의 가격이 낮다면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용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회귀 분석 베이스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회귀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가격이 합당한지, 이 성능만 비교했을 때,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이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제조사, 모델, 가격, 실린더 수, 차량, 그리고 MPG라고 해서, 마일 퍼 갤런, 그러니까 연비, 그리고 뭐 보험 위험 지수에 관련된 것도 26개의 열을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컴퓨터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는 사실은 모든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저희가 한마디로 잘 다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손질을 해주고 정제를 해준 다음에 이거와 같은 데이터를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테스트와 평가와 모델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에 이 예측 모형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간략하게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제일 상단에는 이 부분에 엑셀 파일이 놓여져 있는 위치고요. 그 하단부에는 각각의 프로세스 스텝 1부터 스텝 2, 스텝 3, 스텝 4에 관련된 각각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요. 그거는 이 짤막하게 서머리한 뒤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영상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스텝 1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레기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로 학습을 시키면 그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은 쓰레기 데이터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만약 건축적인 데이터를 한다면 건축 쪽의 전문가의 입장으로서의 쓰레기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를 넣어서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각각의 실습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처리 단계입니다. 뭐 다양한 용어들이 쓰여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 뭐 인공지능 책자나 요새 딥러닝, 머신러닝에 관련된 책자에서는 뭐 데이터 변환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잡고 진행하는 이번 머신러닝 모델의 알고리즘은 포화송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포화송 회귀 모형을 활용을 해서 운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제일 상단에 있는 것만 한번 그냥 제목만 따왔는데요. 뭐 포화성 회귀 모형을 활용해서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이직 요인 분석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각 요인을 찾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결과물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선박의 손상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포화성 회귀 분석 사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포화성 회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모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요. 모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6대4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엑셀 파일 혹은 여기에서 제시된 엑셀 파일을 6대4 비율로 나눠서 60은 훈련을 하는데 활용하고요. 40은 훈련된 모델을 테스트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